사법농단을 수사하는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댓글 사건 재판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정황이 포착되자 현직 부장판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반면 사법농단의 정점에 서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실거주지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이 됐는데요. 네, 또 배우 구하라 씨의 전 남자친구가 연인간 사생활이 담긴 동영상을 유포해 협박했다는 정황이 드러나자 경찰은 성범죄 전담관을 투입했습니다. 이 밖에 주요 사건들을 최단비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벌써 여러 번 기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기각 사유는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이번 기각이 벌써 4번째 기각입니다. 네. 이번에 기각 사유는 법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주거와 사생활의 비밀 등에 대한 기본권 보장의 취지에 따라서 이 압수수색은 신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결국은 지금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인데 네. 이것은 지난달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달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뿐만이 아니라 고영환, 박병대, 차한성 전 대법관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법원이 그 당시에도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했어요. 그리고 차량에 대해서만 인정을 했는데 이 당시의 이유에는 똑같이 주거에 대한 안정이 필요하고 여기에 더해서 증거가 집에 있을 가능성이 적다 이러한 이유를 붙이기도 했는데 네. 그 당시에 양 전 대법원장이 스스로 본인이 서재에 가지고 있었던 또 USB를 제출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증거가 집에 있을 가능성이 적다라는 이 기각 사유가 맞았던 것인가 이러한 지적들도 있었습니다. 네, 네. 만약에 영장이 발부됐더라면 상황이 좀 달라졌을지 주요 단서를 확보할 수 있었을지 이 부분에도 관심이 쏠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영장이 왜 또 기각이 된 것인가. 예. 사실은 지난 영장에 대해서도 영장은 기각이 됐지만 본인 스스로가 증거를 제출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사건이 왜 다시 이번에 새로운 현 주거지에 대해서 영장을 새로 신청을 했냐면 네.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양 전 대법원장이 그 당시에 원래의 주거지로 파악이 돼서 영장 발부를 신청을 했던 것 말고 사법농단의 의혹이 불거진 뒤에 지인의 집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거주하는 곳에서도 퇴직 이후에 가지고 나왔던 새로운 문건들이 있을지 않을까라고 해서 필요한 증거이다라고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주거에 대한 것에 안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기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가 발견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각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좀 새로운 또 제시고 감사일가 아니냐 이러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런가 하면 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댓글 사건 재판에 청와대가 개입했다. 이 같은 의혹과 관련해서 현직 부장판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또 이루어졌습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 법원이 사건에 연루됐다는 신모 부장판사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이제 영장을 발부를 했어요. 네. 그래서 사무실 압수수색을 해서 PC에 대한 하드디스크와 재판 관련 자료들이 확보가 됐는데 이 부장판사가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이었던 2015년도에 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댓글 관련 상고심 보고 연구관으로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장판사에게 당시 법원행정처가 여러 가지 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관련된 문건을 이 부장판사에게 넘겼던 정황이 포착이 된 겁니다. 이 넘겼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결국은 관련되어 있던 재판이 법원행정처라든지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라고 예.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요. 결국은 앞으로의 수사에 대한 쟁점은 이 청와대라든지 법원행정처의 의중이 이 재판에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었느냐, 즉 사법농단이 현실화되어 있느냐 이런 것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해당 부장판사에 대한 혐의가 확정될 경우에 앞으로 사법농단 수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사실 사법농단이 그동안에 있어서 계속해서 압수수색 영장이라든지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계속해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냐 예. 이런 우려가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제 수사에 대해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번에 혐의가 확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재판에 관여가 됐다는 사실관계가 인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러한 재판 관련 문건은 대외 문건이기 때문에 비밀이 유지돼야 되는데 대외비가 유출됐기 때문에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될 수가 있고 또 법원행정처 간부가 대법원 재판연구관에게 자료 작성을 시킬 권한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직권남용의 수사 같은 것들에 대해서 더욱 탄력이 붙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요즘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또 구하라 씨 사건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 남자친구가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또 했고, 이에 경찰은 구하라 사건의 젠더 감수성을 고려해서 전담팀을 투입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젠더 감수성을 고려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도 궁금하고요. 또 앞으로의 수사 과정 좀 전망을 해주신다면요. 이 젠더 감수성이라고 하는 게 해당 그 성별의 입장에서 이번 사건을 파악하겠다는 것이에요. 이번 사건이 예를 들자면 소위 뭐 리벤지 포르노라든지 아니면 동영상의 그런 유출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 피해자인 여성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수사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동안에 있었던 형사과에 더해서 여성 청소년과의 여청 수사팀을 투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 그 여성과 관련되어서 좀 더 들여다보겠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고 한다면 이러한 그 동영상을 보낸 것이 네. 전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그냥 내가 이것을 너한테 줄 테니까 이것을 없애라라는 의도라고 봤지만 과연 이것을 당하는 피해자인 구하라 씨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네. 협박으로 봤을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수사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일단 지금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구하라 씨 입장에 집중을 해보면 연예인 생활을 못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영상을 보냈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수사 결과에 따라서 만약 이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전 남자친구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쟁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예. 하나는 이 촬영을 과연 몰래 했는 것인가. 네. 구하라 씨 같은 경우에는 몰래 촬영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남자친구는 구하라 씨가 적극적으로 촬영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몰래 촬영을 했다라고 한다면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몰래카메라 촬영, 즉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에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만약에 여자친구였던 구하라 씨에게만 보낸 것이 과연 유포가 될 것이냐. 만약 구하라 씨에게만 보냈다고 하면 사실 이것은 유포죄는 아니에요. 하지만 유포를 하려고 했던 정황 같은 것들은 수사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동영상을 구하라 씨에게 보낸 것이 과연 남자친구는 이것이 협박이 아니라고 하지만 네. 구하라 씨가 받았을 때는 이것을 협박으로 볼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한 어느 정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전송했은 것인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수사가 될 것이고 만약에 구하라 씨가 이것을 해악의 고지라고 느꼈다라고 한다면 협박죄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네, 두 사람이 어떤 대질 신문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대질 신문은 제가 보기에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네. 지금 현재 구하라 씨가 피해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먼저 남자친구를 먼저 조사를 하고 그럼 남자친구의 진술을 확보한 이후에 두 진술이 일치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렇다고 한다면 구하라 씨와 아무래도 일정을 조정을 해서 대질 신문할 가능성도 있지만 또 이번에 사건의 특수성상 만약에 구하라 씨가 대질 신문을 하기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 예. 왜냐하면 피해자의 입장에서 두려워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아마 그런 부분들도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논란이 되고 있는. 네, 이 같은 논란만으로도 예. 지금 구하라 씨 측이 받는 타격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또 일부 인터넷에서는 뭐 그 영상을 보고 싶다 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 피해자가 받는 2차 피해 또 걱정이 됩니다. 2차 피해가 굉장히 좀 심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사실은 그런 몰래카메라를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것 자체도 범죄이지만 이러한 것들에 관심을 가지면서 계속해서 예를 들면 검색어의 상위에 랭크가 되고 이것을 나도 보고 싶다, 찾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들도 결국은 몰래 촬영한 그러한 범죄에 대한 것을 함께 공조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유포죄로 함께 처벌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최초 유포자들은 주로 처벌을 하지만 중간 단계 유포자들도 원래는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티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도 본인이 단순한 2차 가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의 하나의 태양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조금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제 마지막 주제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스캔들과 관련된 논란인데 관련 녹취 파일이 추가로 또 공개돼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왜 논란이 되고 있고 또 이 녹취 파일은 어떻게 유출이 되는지까지 짚어주실까요? 지금 현재 이 김부선 씨와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두 사람이 연인 관계인지 여부에 대해서 이제 지난 6일,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통해서 불거지면서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 명예훼손죄로 지금 서로 고소와 피고소인 사이로 있는 관계입니다. 쌍방이 네. 고소를 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둘 사이가 연인 관계인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난 5일부터 이제 SNS를 통해서 공지영 작가와 김부선 씨의 통화 내용을 녹음한 녹취 파일이 돌고 있어요. 네네. 여기에 대한 내용 중에서 이제 김부선 씨가 내가 이 지사에 대한 신체적인 특징을 알고 있다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지 않느냐라는 것을 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두 사람은 이것의 내용이 우리 둘 사이 통화 내용은 맞다. 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유포됐는지 여부는 모르겠다라고 얘기한 상태입니다. 네, 그 어떤 신체적 특징을 언급하는 것이 재판에서 실제로 스모킹건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겁니까? 왜냐하면 둘 사이에 지금 내용이 가장 중요한 것이 둘 사이가 정말 연인 관계였냐인 것이에요. 네. 이것이 허위라고 한다면 지방선거와 관련되어서 공직선거법에 위반이 될 수도 있고 또 명예훼손은 진실인 것도 명예훼손이지만 허위사실도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는데 허위사실을
터뜨렸을 때의 명예훼손이 훨씬 더 형량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둘 사이가 정말 연인 관계인지 여부가 가장 쟁점이 되는데 만약에 김부선 씨가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정말 신체적인 특징을 알고 있다. 근데 이 신체적인 특징이 연인 관계에서밖에 알 수 없는 신체적인 특징이라고 한다면 김부선 씨의 진술이 훨씬 더 신빙성을 얻을 수가 있겠죠. 네네. 그렇다고 한다면 향후의 수사라든지 향후의 재판 과정에서 김부선 씨에게 훨씬 유리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는 있습니다. 네, 네. 앞으로의 공방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